그래서 세종시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정책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팬텀 AI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조형기 대표님을 우리가 오늘 좀 커넥트해서 네. 자율주행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조형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이 굉장히 촉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자율주행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율주행이 2014년부터 한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돈을 한 17조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자율주행의 이제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상용 서비스까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상용 서비스를 킬러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로 보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로봇 택시입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 이용하실 때 네. 이제 로봇 택시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실은 그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2가 있어요. 내가 출근을 할 때 테슬라를 타고 그 다음부터 테슬라 오토노머스 모드로 딱 바꾸고 내보내면 얘가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가서 우버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쯤 돈 벌어와. 돈 벌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타고 또 집으로 가는 거고. 괜찮은데요? 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그래서 셔틀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트럭.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물류를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게 큰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초기부터 연구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인정받는 엔지니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쉽지 않았죠. 네. 왜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제가 창업을 한 게 이제 2017년이니까 굉장히 테슬라가 핫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나오는 거는 뭐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 결심을 실은 이제 박사를 하면서 실은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박사를 할 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겠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로 가자.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회사를 봤을 때 이제 테슬라를 선택을 했고 테슬라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3년간 열심히 하면서 실은 테슬라의 그 문화라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데모도 여러 번 하고 실제 그를 보면서 그런 크레이지한 CEO 이런 리더십 이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3년의 경험을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정말 진정 스타트업 가이구나.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고 스타트업으로 저렇게 크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억 남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실험가였고요. 본인 스스로 굉장히 그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오토파일럿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일란의 자택은 LA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호세에 그 프라이빗 jet을 타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그때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하시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빗 jet을 타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밤에 최신 버전의 오토파일럿을 내 테슬라 모델 S에 넣어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밤에 11시에 이렇게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고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메일로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되게 놀랐죠. 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진짜 그거는 놀랍네요. 신뢰가 있는 거네요. 내 목숨을 제일 먼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의 업무 환경은 어떠셨는지 배웠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으면 지금 어쨌든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CEO로서 거기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2014년에 제가 테슬라에 갔을 때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기대감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갔는데 회사의 상황이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그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싸구려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여기 네 책상이고 여기서 일을 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우, 정말 좀 약간의 충격이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그 문화의 매력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을 할 때 정말 그 오토파일럿 엔지니어들이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찮게 안 하고 정말 그 일을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일에만 그렇게 네. 해주는 환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미국 기업 정보 플랫폼 중에 크런치베이스라는 곳에서 그 테슬라에서 배출한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2021년 1월 5일 기준으로 59개가 테슬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창업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테슬라 사관학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뭐 전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지만 그 외 다양한 분야에도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에서 뭐 졸업장을 딴 것처럼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그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혹시 대표님은 뭐 같이 테슬라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뭐 그 사람도 스타트업을 차렸고 그래서 우리랑 같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마피아라는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그 페이팔 마피아처럼. 페이팔 마피아. 네, 결국에는 이제 경쟁과 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제 테슬라 동료가 똑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죠. 네, 협업 전혀 안 하고요.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고. 오로지 경쟁.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지만 협업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센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니까 그 센서를 사서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협업을 하고. 네. 하지만 제가 좀 그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네, 진실을 말해주세요. 실리콘밸리의 진실은 스타트업들이 협업보다는 경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대표님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안 붙잡았나요? 제가 이제 퇴사할 때쯤 이제 스탁 옵션 레터를 받았죠. 그 옵션을 놓고 나온 거를 정말 후회를 하고 있어요. 듣는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 진짜. 네. 그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거에 이제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으니까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나왔죠. 한 5년 내지 네. 10년 있다가 그런 스톡 옵션을 주는 자리에 계실 것 같고. 맞아. 잠깐만 이거는 부인 사모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돼. 그 얘기하면 상처됐어요. 네. 저희 아내는 모릅니다. 모르신대잖아요. 모르는 게 낫다. 맞아. 얼굴이 애잔해 보이네. I know I've given up 100 times before, but I know a miracle is not something. 지금 자율주행차 보면은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테슬라와 애플, 구글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팬텀 AI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은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가 그런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경쟁해서 유명해진 거는 네.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아래 단계를 보면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가 ADAS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회사인 모비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이 자동차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모비라이라는 회사와 경쟁할 만한 그런 영상 인식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보통 자율주행 단계라고 하면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6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0단계는 제어가 없는, 컨트롤이 없는 단계예요. 차가 이제 레인을 이탈할 때 경고만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0단계고요. 1단계는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량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2단계로 가면 이제 종방향뿐만 아니라 핸들링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3단계는 기술이 좀 더 고도화돼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해주는 건데 2단계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사고의 책임을 2단계까지는 드라이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3단계부터는 그 운전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동작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기술을 만든 그런 또는 자동차 회사가 그 사고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3는 3단계는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 5단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고요. 그래서 4단계는 정말 운전에 신경 안 쓰고 드라이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되면 이제 궁극적인 자율주행이에요. 운전대나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게 아예 필요 없는 단계. 이런 게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율주행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사고의 원인이 90% 정도가 다 그 운전자의 부주의와 실수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점점 도입을 해서 그런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미션으로 가지고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화가 있어야지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안 좋은 변화도 있거든요. 뭐 전쟁이나 변화병 같은. 근데 이런 기술 혁명을 통한 변화가 사실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연구를 궁극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가장 산업과 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필드가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CEO를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자율주행이라는 관점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한국을 보는 시각. 일단 투자에 얼마나 활발하냐,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17조라는 돈을 투자가 물론 글로벌이지만 예.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은 아마 과연 1조 정도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정확하게 그 집계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에 비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느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환경의 면을 보면은 물론 이제 어디서나 이제 이제 주거지가 있고 도심지가 있고 당연히 도심지는 굉장히 환경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좀 더 복잡한 그런 게 예를 들면 이제 강남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어떤 인프라 측면을 한번 볼까요?
교통의 인프라 측면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죠. 이제 세종시에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예를 들면은 뭐 5G 그런 통신의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환경에 이제 저희가 그 신호등과 이렇게 자동차와 계속 통신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2020년까지 대체로 한 1,509억 원 정도 시장 규모가 있다, 자율주행에. 근데 2035년도에 얼마냐면요, 26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된다. 엄청난. 여기서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죠.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뭐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큰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 쪽에 뛰어들죠. 근데 크게 봐서는 이게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산업계도 완전히 바뀌게 될 거란 네.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단 네.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대리운전 없어지죠. 대리운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자동차가 나오게 되니까 그분들도 직장을 잃게 되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 다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안전할 안전하냐. 그 예전에 2018년도에 그 아리조나주에서 그 우버가 시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나기를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잘못이냐 아니면 사람의 잘못이냐, 근데 자동차 잘못이 아닌 걸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횡단보도로 걷지를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그걸 본다면 사실은 그거를 제어하는 기술까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렇죠. 가능할까 싶은데요. 굉장히 그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려면은 굉장한 그 신뢰성이랄까요, 그 정확성이 준비가 돼야지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인지와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지라고 하면 카메라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라이다 센서를 써서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에서 뭔가 물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르게 인지를 하는데 자율주행차는 그걸 인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이 있어요. 판단은 이제 그런 인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 달리게 되면은 앞차와 충돌이 되고 내가 만약에 그걸 피하게 되면 그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치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AI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집중을 하고 운전을 할 때의 그런 능력에 비해서 AI 기술이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율 기능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될 게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잖아요. 라이다. 이게 정말로 재밌는 그 논쟁거리예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네. 왜냐면은 그 테슬라의 이제 저희 일론 머스크 그분은 라이다가 전혀 필요 없다. 라이다 이즈 둠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라이다가 필요 없이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구글의 웨이모잖아요. 그 웨이모는 라이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우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웨이모 쪽의 어프로치를 더 믿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엔지니어고 어떤 센서든 상관없이 다양한 센서들을 최대한 많이 써서 안전한 기술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식들을 태워서 스쿨버스에 태워서 자율주행 스쿨버스에 태워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ay